사실은 이제 SVB도 SVB지만 사실 크레딧 스위스는 작년 말에 한번 위험하다는 얘기가 한번 돌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그러다가 보니까 빌황 때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네, 빌황 때부터 이미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좀 시작이 됐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에 사우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수혈을 하면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SVB가 터지면 결국에는 다들 바라보는 게 약한 고리가 어딘지 은행 중에서 약한 데가 어딘지가 이제 딱 이 스콥이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거래하는 은행 괜찮아? 이제 이런 생각이 100% 들게 되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타겟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의 예금 인출이 되게 좀 빠르게 나타나게 됐던 것 같고요. 예금 인출까지 나타난다는 현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이 결국엔 카운터 파티들이 크레딧 스위스 불안하니까 거래하지 말자라고 하면 사실상 이 은행이 살아남아 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게 계속해서 좀 옮겨붙는 구조로 좀 갔던 거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 SVB하고 CS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예. 체급이고요. 그냥 SVB는 동네 조그만 지역 로컬 은행이라고 하면 네. CS는 글로벌 IB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과 대출의 기본적인 상업은행 역할뿐만 아니라 투자은행으로서 여러 가지 파생 거래도 엮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감안해 보면 이제 CS하고 거래했던 쪽에서 이거를 이제 끊게 되면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거래들이 다 엮여서 이렇게 맞물릴 수 있거든요. 네. 역사가 무려 1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빨리 스위스 당국에서 움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단언하기 좀 어렵긴 한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네. 적어도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 문제는 조금 진정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크레딧 스위스를 이렇게 주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좀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결국에는 이게 GSIB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이제 Systemically Important Bank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은행들이 만약에 무너졌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였고,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이나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얘기했던 게 SVB가 파산했었을 때 작은 중소형 은행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대형 은행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해외에 있는 스위스 저희 크레딧 스위스가 훅 주저앉으면서 여기는 그럼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미국 쪽으로 그냥 덮치게 되면은 대형은행 쪽이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전전긍긍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UBS가 지원을 해주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환영 의사를 이제 표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이게 만약에 무너졌었을 때는 대형은행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는 나타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대형은행으로 이어지는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메가톤급 단기 충격하고는 조금은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럼 이게 그러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거냐? 저는 조금은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지금 중소형 은행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중소형 은행들에서 벌써 대형 은행 쪽으로 예금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형 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제 참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무언가 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 위기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한꺼번에 들이닥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산업 쪽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치면서 IT 벤처가 돈이 모자라게 되면서 예금을 인출했던 게 문제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예금을 인출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건 이제 뒤로 이제 제껴놓고 그러면 결국에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게 이 현재 문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IT 기업들이 힘들어서 예금을 인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IT 기업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그럼 돈이 모자라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윤활주처럼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홀세일 은행들이 SVB 같은 은행들인데 다들 힘들죠. 네. 그럼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을 갖고서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예금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빨려나가 버리니까 예금이 없으니까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신뢰도가 낮아진 케이스에서는 예금을 땡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땡기더라도 높은 금리에 땡겨야겠죠. 그렇죠. 높은 금리에 땡기게 되면 당연히 대출이 더 높은 금리에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쪽에 위험한 대출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 대출업에 대해서는 좀 자포자기하는 케이스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IT 산업은 자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대출 자금 조달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형 은행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결국에 이쪽 지역 경제라든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시차를 두고서요. 계속해서 좀 이런 산업들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비슷한 구조를 봤던 게 언제가 있었냐면
그 80년대를 좀 한번 돌아보면은요. 80년대 초반에 볼커 당시에 금리를 굉장히 크게 많이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당시에 레귤레이션 Q라고 해가지고 예금 금리 제한에 은행들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예금 금리는 낮은데 시장 금리가 높아지니까 MMF가 등장하면서 MMF 쪽으로 예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허탈해진 은행들한테 이제 이 레귤레이션 Q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예금을 땡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을 땡기면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에 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금이 모자라니까. 높은 금리에 땡기면서 아무래도 대출을 해주려면 위험한 곳에다 대출을 좀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높은 금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딜까 찾아봤는데 보니까 텍사스나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어떤 유정 관련 사업들 있죠. 이런 쪽에 대출을 해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유 파동은 당연히 유가가 높을 때였으니까 배럴당 네. 30-40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대출을 좀 집중적으로 해줬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85년도 12월에 사우디가 전격 증산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85년 12월에 80부터 86년 3월까지 30불이었던 게 불과 3개월 만에 10불까지 빠집니다. 네. 와. 그러면서 이쪽 유정들이 다 박살이 난 거죠. 그게 다 물려나가죠. 그랬더니 86년, 87년 견디지 못했던 미국에 있는 작은 은행들, 그때 이제 저축 대부조합이라고 세이빙즈 앤 론즈 있지 않습니까? SNL 사태. 그게 거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이빙즈 앤 론즈 은행들이 쫙 줄도산을 하게 되니까 이게 90년도까지 계속 파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90년도의 불황을 보면 우리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하면은 두 개의 사례를 보통 보는데 2000년도에 있었던 마일드한 침체, 그다음에 90년도에 있었던 마일드한 침체가 있었어요. 다들 90년도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0년도에는 9.11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제 90년도를 바라보면 이건 걸프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시기에 그게 있었을 뿐이지 걔가 주도는 아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있었던 경기 침체는 9.11 테러 직전에 끝나요. 네. 9.11 테러는 상관없이 앞에 닷컴 버블이 붕괴된 게 그렇죠. 실물 경제를 때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90년도에 있었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걸프전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도 분명히 그게 쐐기 골 넣었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앞에서 SNL 사태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90년, 91년, 92년 이거 RTC라고 해서 정리신탁공사 갖고 이거 처리했거든요. 이거 저도 공부한 게 금융위 때 이 정리신탁공사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91년, 92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93년, 94년부터 미국 경제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도는 것 같아서 94년에 그린스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죠. 그게 우리가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기억하는 그때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80년대 후반부에 그 금리의 큰 폭의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작은 은행들이 파산했던 것들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T 벤처라든지 아니면 그런 작은 은행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지역 경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앞으로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힘겨워지는 모습들이 좀 네.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처럼 한순간에 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천천히 눌리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 그런 우려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 네. 우려는 좀 진정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에 시간을 두고 이제 악영향을 주겠다 이제 이런 네, 그렇게 말씀이신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번에 SVB도 그렇고 뭐 CS도 그렇고 이제 근본의 근본을 파헤쳐 가게 되면 결국은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네. 약한 고리를 깨트리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네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침 또 이제 내일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아마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야 이번에 진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거 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뭐 인하까지도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우리 오 부부장 나오시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지분을 앞부분에 해야 되겠어. 혹시 내일 우리 연준의 결정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배경을 깔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죠. 뭐냐면은 성장의 극대화와 물가의 안정이죠. 근데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성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 1년 내내 시장과 연준이 싸움을 했던 겁니다. 시장은 성장을 딱 담보로 잡고서 인질극을 하면서 너 금리 올리면 얘 죽어 이러면서 총을 계속 들이댔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제 연준은 그 얘기를 한 거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때 뭐라고 했냐면 성장 둔화되는 거 용인해야 된다. 실업률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가 잡기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을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본 거죠. 언제 당신을 보았는데 그게 나왔냐면 영국에서 영란은행에 국채 문제가 생겼을 때 영란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 올리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이거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준을 협박하면 이때는 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는 크레딧 스위스 파산한다고 하니까 나스닥이 난리가 났어요. 4%씩 뛰고 제발 빨리 죽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스닥 돈 풀게 되고 그래야 주가가 급등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금융 안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총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너 계속 올리면 이 금융 시스템 죽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 시스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가를 봐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그럼 이런 거죠. 성장은 일단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 되냐 안 되느냐가 되게 핵심인 거죠. 만약에 연준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담보로 해주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문제가 안 생기면 성장에 대한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네. 그러면은 물가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BTFP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한테 실제로 1년짜리로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걸 써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마 크레딧 스위스가 만약 무너졌다면 금리 인상 못했을 거예요. 이게 대형은행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면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5bp 인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케이스가 여러 차례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08년도 7월 8월로 가보시면은 08년도 9월에 리먼이 파산해요. 08년도 8월에 리먼은 9월에 파산했고 8월엔 괜찮지 않았냐?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간신히 구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국제유가가 150불이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때도 물론 지금만큼 세진 않았지만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중앙은행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20위는요 기준금리 올렸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5%였던 기준금리를 5.25로 올렸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뒤돌아가지고 그때의 차트를 보면 아유 왜 이랬어? 이번 달에 올리고 다음 달에 내릴 건 왜 이랬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서 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을 어느 정도 봉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고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영란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양적 완화는 2주간 국채 시장의 극심한 혼란만을 극복하면은 이 양적 완화는 그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네. 해주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어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물러서기에는 진짜 이거는 뭐 저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 파월 의장을 바라보면서 2주 전에 이제 그 드립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 드립을 0.5% 드립 던 그러니까. 그걸 왜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가지고.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제 좁은 판단에 조금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0.5를 던지는 순간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기준이. 그때는 0.25를 올려도 환호해요. 0.5만 안 올리면 환호해요. 0.25를 올려도 와 대박. 연준은 우리를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준점을 높여놔가지고 스스로를 올가매는지. 그러니까 0.5를 던졌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확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0.5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준 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도 아니겠지만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로리 로건이 뭐라고 하냐면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곳에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가긴 가야 한다. 근데 여기서 빨리 가야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로리 로건은 뭐냐면 가긴 가니까 높은 곳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빨리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연준이 빨리 가다 천천히 속도를 줄인 다음에 다시 빨리 간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 많지가 않았어요. 예, 볼커 때 이제 7, 80년대 그때 제외하고는 네.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잡히니까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 케이스냐면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속담 중에 참 좋은 속담인데 바늘 허리 매어 못 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허리에 매으려고 했던 거죠.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은 저는 되게 악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50을 질렀는데 동결을 해버리면 네. 25도 시장이 와 이럴 텐데 50을 질렀는데 동결을 해버리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좀 자충수를 왜 신뢰도 신뢰고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죠. 음. 아니 금리를 그렇죠. 25bp도 못 올릴 정도로 뭐가 심각한 그렇죠. 거를 연준이 이런 봤다는 상황에서 얘기인가? 저렇게 이럴 수 그러니까 있죠. 크레딧 스위스를 갖다가 저렇게 긴급하게 막았던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엄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동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저기 모하메드 엘에리언이나 서머스나 다들 25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인상을 예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딱 단서를 뭐라고 다냐면 우리가 틀릴 수는 있지만 만약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건 더 큰 실수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뜨겁고 인플레이션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괴리가 훨씬 크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이 더 힘들 때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봉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FOMC까지 며칠 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만약에 그렇게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0.25% 인상 쪽에다가 무게를 조금 더 두는 게 네.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그 미국 채권 시장은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패닉이 빠졌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근 2년 내에 이렇게 큰 변동성은 코로나 이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브 인덱스가 거의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작년 10월 달에도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만큼의 변동성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우리 박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리 갑자기요? 짜장면 내기 한 그릇. 네. 짜장면 내기 다음 주. 자, 네. 금리 동결입니까? 25bp? 아니 저도 25bp 인상. 근데 이제 우리 오 팀장님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한 네. 시간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1부 끝나고. 자 그러면 사실 지난주에 ECB가 결국 50bp 인상해줬고 또 사실 그 전에 SNB 스위스 중앙은행이 CS에게 이제 자금 지원해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하고 50bp 인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준도 네, BTFP인가요? 네 BTF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한쪽으로는 뭐 이제 유동성을 조금은 풀어주고 한쪽으로는 금리 인상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25p 인상하면 점도표의 상단으로 보면은 지금 5.25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준 그 의장이 설레발을 칠 때 50bp 인상도 질렀지만 점도표가 올라갈 수 있다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점도표도 말을 좀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수준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또 낮아질 수 있는 건지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점도표는 당연히 조금은 좀 상향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상향 조정. 아주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하이어 폴 롱거에 대한 의미가 인플레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만약 그 훼손됐다라고 가정을 해서 금리를 더 못 올리게 된다면 이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갖다가 실제로 연준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근데 만약에 이 사태가 없었다면은 이 점도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점도표가 상향 조정, 약간은 좀 상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뭐 0.25 레벨 정도? 예, 그 정도는 좀 생각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연준이 이후에 가져가야 될 고민은 0.25% 시장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아직은 이번 달에 이제 0.25% 인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지만 네. 이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후에는 몇 달만 지나면 금리 인하로 내려올 거야라고 하고 있고 어떤 팀에서는 어떤 하우스에서는 뭐 연내 뭐 100bp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면서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극복시키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널링 차원에서도 약간은 점도표 좀 끌어올리면서 네. 우리는 일단 물가를 제압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는 사실 모순되거든요. 성장을 극대화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한쪽을 제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가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다면 물가를 먼저 잡은 다음에 성장이 떨어져 내려가려고 할 때 5.25까지 끌어올렸던 금리를 쫙 잡아내 낮추면서 성장을 갖다 이렇게 받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양쪽을 어설하게 나눠놨다가는 장기전을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양쪽으로 벌려져 있는 전선이 아니라 전선이 3중으로 벌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까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럼 셋 중에서 성장은 포기했다 치고 이쪽으로는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 성장은 일단 뭐 실업률 올라도 용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양쪽 두 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하고 결국 물가의 안정 이 두 가지 전선이 남아 있는 건데 만약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서 시간을 끌어줄 수 있다면 일단은 물가를 잡는데 먼저 물가를 신속하게 잡는 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아요. 금융 시스템이 버텨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래서 뭐 저기 이번에 뭐랄까 25만 불 이상의 예금자 뭐 한도를 넘는 그런 은행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금리 인상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져 가는 게 굉장히 두렵고 딜레마에 빠뜨리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오늘 난처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 팀장님 보시기에는 점도표가 상향 조정 조금 될 것 같다는 말씀은 네네.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도 네네. 연내에 추가적으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 쪽에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차례의 가능성을 더 남겨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대신에 이 속도 조절이 50에서 25bp의 속도 조절도 있지만 포우즈도 존재할 수가 있죠.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려고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2018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19년도 초에 나와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해 1월 달에 FOMC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호기롭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죠. 시장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정도의 변화는 줄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봉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 쪽에서 계속 작은 중소형 은행 쪽에서 계속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유로존의 은행들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CS가 얘기 나오기 전에 5년 전에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은행이 도이체방크였었죠. 네. 예. 물론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로존의 은행들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돌발 변수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연준 재무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만약에 일정 수준이라도 아슬아슬하게라도 유지할 수 있다라면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쪽에 지금 당장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했던 게 금융위기였죠.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 사실 그때 그 ECB가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지만 연준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네. 그 카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실수가 될 뻔했죠. 만약 그 상황이 유지됐었으면은 9월달 FOMC에서 9월 15일 날 리번이 파산했는데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넘어서는 게 어디서부터 어떤 돌발악재가 지금 지뢰밭처럼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는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환경을 한번 좀 더 보면서 연준이 굉장히 호시호불하고 해야 되나요? 천천히 나아가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보니까 지표들이 3월 지표들이 미시건대 쪽에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지표들 보니까 사실은 금리 25p 올릴 거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3월에 나오는 지표 보니 이거는 그냥 동결치고 네. 버티는 게 서로 간에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도 네. 떨어졌고 그 외에 이제 활동성 지수들이 네. 2월까지는 상당히 세다 이랬는데 갑자기 3월부터 상당히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월부터는 수직 하락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네. 부연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그러니까 2월 1일 날 FOMC 때는 사실은 1월 물가를
그러니까 1월 물가를 네. 보고 2월 물가 못 봤잖아요. 네. 아니구나. 1월 물가. 그치, 1월 물가 보고, 네. 12월 물가를 보고. 12월 물가를 본 거죠. 예, 12월 물가. 1월에 1월 물가 안 봤죠. 근데 이제 2월 물가가 다시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긴 한데, 2월 물가가 어쨌든 헤드라인 CPI가 6.0까지 떨어졌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4%대로 내려왔고,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유가가 지금 60불대고, 그리고 블랙락인가? 레리 핑크 그 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연준은 이제 금리 안 올려도 된다. 왜냐하면 뱅크런이 인플레이션과 쌓아줄 테니까 그렇지. 연준 좀 쉬어도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뀐 그런 금융 안정에 대한 불안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좀 덜 올리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연준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제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왜 물가의 하락 속도가 그렇게 주춤해졌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도 이제 헤드라인은 분명히 떨어진 게 맞는데 헤드라인 이외에 코어를 보면은 근원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파월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드라인은 어차피 기저효과도 봐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요즘은 슈퍼코어가 유행을 하니까 그리고 저도 좀 이번에는 조금 의외였던 건 그 임대료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짜 저는 좀 와 이거 안 떨어져 뭐 이제 이런 진짜 이 떨어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산 시장이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죠. 재건축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재건축 발표하기 3개월 전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뛰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재건축 발표할 것 같으면 3개월 전에 사라. 근데 이제 저희 셋이 약속한 거죠. 3개월 전에 삽시다. 근데 저 혼자 눈이 돌아가요. 딴 집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약속하면서. 저 혼자 6개월 전에 가거든요. 근데 6개월 전에 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곽 부장님은 8개월 전에 사신 거죠. 근데 갑자기 7개월 전에 사러 가셨는데 그걸 파는 사람이 박 부장님이셨던 거죠. 난 1년 전에 샀다고. 네, 그렇죠. 이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한대로 앞으로 땡겨와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것 같다고 하니까 1월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장은 연준을 대상으로 해서 이래도 안 낮출래 하면서 지금은 금융안정이라는 애를 데리고 인질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연준이 여기서 눈빛이 풀리잖아요. 그럼 시장이 굉장히 또 이게 펀더멘탈리 오르는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만약에 또 물러서게 되면은 또 자산 가격이 한 번 또 1월 달처럼 뜨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주저앉아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금융 안정은 보니까 금융 안정 얘기만 들으니까 얼굴 하얘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9년도 모델입니다. 19년도니까 연준은 꼼짝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연준한테 3월달 FOMC에서 양적 긴축 멈춰. 딱 이거 명령을 해요. 그 파월이 안 돼 그랬더니 우리 흔들리는 거 또 볼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6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죠 시장이. 거기 계속 끌려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연준이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를 많이 잃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페이스에 이제 휩쓸려 가게 됐었을 때 시장의 반응. 그래서 1월 달에 물가도 저는 자산 시장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휩쓸려 갔었을 때 자산 시장이 만약 다시 뜨거워지게 되면은 물가의 하락 속도가 안정 속도가 되게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물가의 안정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연준이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게 있어요. 연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것,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질병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질병이 언제 되냐면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침을 계속 오랫동안 하잖아요. 한 2년 기침해봐요. 어떻게 될까? 이거 폐병인 거잖아요. 고질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뭐 지금 보면 우리가 2% 물가 목표를 넘어선 게 언제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21년 3월이에요. 지금이 제가 알기에는 2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됐어요. 2년간 기침했거든요. 고질병이냐 아니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질병이냐 아니냐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여기서 시간을 더 끌어가면 진짜 제대로 고질병이 될 수 있죠. 연준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팍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블라드의 논리고. 근데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아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팍팍 가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되돌렸다 또 가고 되돌렸다 또 가고 할 텐데 그럼 발을 허리 메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천히 똑바로 가자.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 얘기를 한 게 로리 로건이나 이제 이 비둘기파 쪽의 주장이었던 거고 블라드가 거기에 밀린 거죠.
그래서 네. 속도 감속으로 이제 들어갔을 수 있어요. 영란은행 케이스를 보면서 감속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케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보시죠. 만약에 여기서 또 연장전 끌어버리면 이 정도의 금융 안정의 시스템의 문제를 보면서 연장전을 끌어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이게 고질병이 되면 고질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나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완화는 돼요. 근데 재발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질문 제일 많이 듣냐면 언제 2%로 내려와요? 이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2%로 내려오면 이 질문 뭐가 똑같냐면 환자가 나 언제 퇴원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네. 근데 이 환자가 뭐 너무 달고 짜고 막 이런 막 찌개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구찜 이런 거 막 이런 것만 먹는 거 위가 뒤집어져서 들어온 건데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네. 나가서. 근데 의사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언제 나가요?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요. 저 나가면 어디로 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퇴원은 가능하죠. 2% 내려오죠. 근데 2달만 있으면 다시 들어올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는 2% 밑으로 누르면 영원히 다시 끝나는 줄 알아요 게임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살아서 박수 이럴 줄 아는데 고질병이 되면 또 튀어요. 그래서 70년대 차트를 보면 물가가 높아서 하늘에서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올랐다 주저앉았다 네. 올랐다 주저앉았다 올랐다 주저앉았다를 서너 번을 반복을 해요. 네. 이게 훨씬 무섭거든요.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연장전을 끌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네. 지금도 그래서 일단 금융 시스템 문제가 생겨 쉿 하면서 바로 메운 거죠. 그냥 불과 하루 이틀 만에. SVB도 그래서 48시간이라고 했나요? 몇 시간이죠? 기억은 안 나는데 44시간이라고 예, 제가 44시간인가 예. 그 시간 만에 딱 메워버린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기 우리 그 구독자 중에서 마녀쭈님이 하신 얘기인데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고민이 그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돈이 너무 여기가 많이 많아. 풀려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보면 연준 총자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총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양쪽 완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건 네. 뭐냐면 재할인 창구에서 3개월 언더로 그렇죠. 있는 대출이 나가는 거하고 BTFP도 얼마 나가지도 않았어요. BTFP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할인 창구를 이용을 해도 결국엔 담보물의 가치만큼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담보물의 가치가 작아가지고 SVB 같은 경우는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BTFP에서는 얘기하는 건 당신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간도 1년으로 해주고 그리고 담보 가치도 장부가로 액면가로 한다는 게 맞네요. 예, 액면가로 잡아줄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했는데 사실 BTFP도 얼마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은 되지 않지만 BTFP를 썼을 때 이게 오픈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소문은 돌 수 있지 않나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자금 빠진다고 하면 소문 돌잖아요. 약간 낙인 효과 같은. 스티그마 이펙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굳이 쓴다면은 BTFP 창구를 이용하는 거. 왜냐면 BTFP를 쓰는 순간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쓰는 순간 이런 거죠. 물론 오픈이 안 되더라도 야, 또다시 뱅크런 발생할 수 창구에서 있다. 그 친구를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불안할 때는요. 그런 소문 하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뱅크런을 만들거든요. 한순간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BTFP 얼마 안 되는 거 하고 재할인 창구를 이용해서 자금을 끌어당긴 거 요걸로 연준의 총자산이 늘어난 거지 국채 매입을 하거나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이 저희가 이제 그 사회자들 패밀리들이 그 특집 방송하는 날이었는데 아, 예. 오늘 오 팀장님의 뷰가 저랑 좀 비슷해요. 저도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행입니다. 물가에 대한 안정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워낙 기센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싸우다 보니까 많이 밀렸는데 우리 오 팀장님 같이 계셨으면 좀 좋았잖아 싶은데 근데 저도 조금 디펜스가 안 됐던 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결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정책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고 그리고 또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을 때가 또 경기의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데이터나 이런 걸 보기에는 너무 정책이 후행해서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SVB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쩌면 지금 금리 수준이 벌써 감당하지 못한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또 지나놓고 보면 그때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려가지고 또 사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약간 찝찝한 구석에 있기도 하거든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반대편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쏠 준비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갖다가 이제 훈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곽도기 부장님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제가 A반, B반을 하세요. 근데 곽도기 부장님이 애들 버릇 고치겠다면서 굉장히 하시하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곽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혼내실 거예요? 1번 5월 15일까지, 2번 6월 15일까지, 3번 7월 15일까지, 4번 정신 차릴 때까지. 어느 게 답일까요? 어떻게 보통 상식적으로 답은 뭐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죠. 당연히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헛된 기대를 안 가지기를 연준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런 겁니다. 울 때까지 때릴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제 그만 때릴 줄 알고 안 울어요. 괜찮나면서 계속 미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속에서는 골마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골마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SVB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요즘에 이번 장을 보면서 자산 시장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신용 시장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건 여태까지 풀려놓은 유동성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갯벌의 꽃게. 꽃게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한 발자국 딱 내딛는 순간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려고 경운기를 타잖아요. 그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꽃게가 없어진 걸 보면서 다 죽었나?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숨어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무서우면 숨어있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조금만 사라지면 확 나와요. 다. 너무 좋은 비유다. 진짜 예. 기가 막힌 비유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써먹어도 됩니까? 아이고, 얼마나 있으신지. 지금 우리 자산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 연준이 돌아다니면 무서워서 쫙 들어가 있지만 연준이 살짝 비켜만 주면 쫙 다 나오겠다는 얘기죠.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보면은 자 네. 보세요. 맞아요. 결국에는 하트넷이 시간이 다 됐죠. 예. 하트넷이 얘기한 건 인플레이션 쇼크가 금리의 쇼크를 만들고 금리의 쇼크가 리세션 쇼크를 만드는데 이 세 가지가 돌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리세션 쇼크가 오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주저앉아요. 네. 근데 금리가 주저앉으니까 금리가 주저앉아? 이건 피벗? 하면서 다시 막 뜨거워지면서 인플레 쇼크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가 안 꺾이는 것 같으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이게 작년에 반기 단위로 돌아요. 근데 시장이 이걸 본 거죠. 시장이 이것도 패턴이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그러면 금리 쇼크에서 리세션 쇼크로 넘어가는 순간 리세션 쇼크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식을 사면 되네. 그렇지. 그래서 그 학습 효과가 너무 예, 커. 학습이 지금. 너무 크니까 최근에 2월 달에 주식 시장 어땠냐면은 보통은 주가하고 금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그만큼 빠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안 빠져요. 긴장하고 버텨요. 근데 금리가 살짝 고개를 숙이면 그날인가 하면서 쫙 밀어 올려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금리 올라가면은 버텨 하다가 조금 금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날인가 하면서 밀어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요. 맞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따라가요. 지금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요 곡선을 그릴 때마다 살짝 주저앉을 때마다 팍팍 밀어 올리는 거죠. 여전히 연준이 지나가면 싹 튀어나오려는 이런 움직임이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든 다음부터 아주 전형적으로 그러는 놈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연상이 된 건데 일종의 그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서 씨름을 하고 있어. 시장과 연준이 금리를 가지고.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 나선형 계단에 지금 상당히 고층이 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떨어지면 모두가 박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임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은 연준 금리 내리는 느낌만 줘도 치고 올라. 이번에 채권시장 가격 오른 것 마냥 치고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 실물시장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아, 예.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 이제는 진짜. 저기 이제 SVB 사태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금리가 내려와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또 하나는 중소형주가 빠졌고 그렇게 강하던 다우존스가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실물 경제하고 연동이 돼 있는, 그러니까 금리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가는 그런 나스닥보다도 실물 경제하고 연동돼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노랜딩 얘기가 나오니까 나스닥이 주춤하면서 다우가 날아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초에 보면 다우가 34,000, 35,000을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우가 혼자 빠져요. 네.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이건 뭐냐면은 금리가 많이 주저앉으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주저앉는 게 연준의 피벗과 연결되니까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실물 경제의 둔화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가가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에 대한 기대만 좀 만약 접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도 그렇게 해서 실물 경제를 부양해도 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닷컴 버블 당시에 보면은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리가 내려서 빠졌다.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올랐고 금리가 내려서 빠졌다. 그게 아니라 확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춰주면서 계속 이게 쿠셔닝을 해준 거거든요. 소프트 랜딩을 해준 거죠. 그렇죠. 낮췄다. 그거마저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들리가 작년에 그 말을 해요. 이번에 저렇게 금리 올리면 문제가 크지 않겠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 그때는 무기를 얻게 된대요. 어떤 무기냐면은 5%가 넘는 기준금리죠. 낮출 수 있는 무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하고 시장하고 약간 이제 비유를 하시니까 저도 이런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예. 게임을 하는 그렇죠. 괜찮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 다행이네요. 저도. 좋은 비유죠. 예, 그래서 오징어 이제 게임의 무궁화 꽃은 아니죠? 그거요, 그거. 아 그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궁화. 아니 그러니까 뭐 죽이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례가 이제 중앙은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이제 딱 멈춰 있으니까 말 잘 듣는 것 같긴 한데, 얘는 계속 아까 했던 시장과 이제 연준과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봐서 이제 금리 못 올리겠는데 그러면 자산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그럼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계속 못 잡고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은 초반에는 조금 재미를 보겠지만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이 참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직도 25bp 인상에 대해서 좀 고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비유를 해주셔서 저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시장이 굉장히 조바심을 많이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무섭잖아요. 두렵고. 왜냐하면 나만 그 기회를 놓칠까봐. 순례가 나를 찍고 도망갈까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한참 가면 어떤지 아세요? 이 상대편이 많이 다가오면 무궁화 꽃이 이렇게 가요. 기억나세요? 무궁화 꽃이. 이거 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리세션의 한가운데에서 막 자산 시장을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유가 가능한 이유는 일상생활에, 왜냐하면 시장이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심리는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자산 시장의 가격 상승, 놔두면 올라요. 이제 이 인식과 그리고 이제 공포,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그 공포,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무너짐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람의 표정이 막 바뀌는. 그래서 저 뭐라고 하죠? 미스터 마켓을 뭐라고 했죠? 조울증 환자. 네. 그런 느낌을 좀 요즘은 좀 많이 주고 있는 게. 그 자산시장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보시면 확 오르다 확 떨어졌다 이러고 끝나고, 요즘 데일리 변동성이 엄청나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찝찝한 거는 역사의 그 교훈을 보면 항상 이게 해피엔딩이 별로 없었어서. 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 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튤립 버블 때나 뭐 남해 버블 때나 다 미개한 사람들이었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아니 뭐 저 돈도 못 버는 기업들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멍청한 사람들이었고, 금융위기 때 야 저 집값 저걸 왜 몰랐어? 멍청한 사람들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망했네. 알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그때 그런 의사결정들이 되게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딜레마에 만약 똑같이 처하고 뒤에선 계속 밀려와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때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걸 이제 돌아보면서 좀 많이 좀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서 샤워실의 바보는 아니고요. 정말 그 많은 딜레마 중에서 얼마나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한 수 든 게 악수가 되니까 이제 샤워실의 바보가 된 거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